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박사님은 늘 소개하실 때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또 네. 고관절의 대가시기도 하잖아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외과 의사의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국 속담에 훌륭한 외과 의사는 이러한 그 사자의 심장, 독수리의 눈, 그리고 여성의 손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냉철함, 대범함, 그다음에 섬세함과 유연함을 다 갖춰야 된다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외과 의사로서 한 3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좌우명은 수술방을 나설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의사가 행복한 외과 의사다. 참 이 환자가 있고 수술이 있는 한 외과 의사의 삶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고민의 연속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외과 의사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네, 성실함의 교과서라고 저희 네. 제작진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아산병원의 유창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외과의사 유창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대장문외과에서 외과 교수로서 30년 정도 열심히 수술하다가 올 1월부터 강남 아산병원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과 또 외과의 직분을 아직도 충실히 하고 있는 외과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서울에서 30년 정도를 진료를 하시다가 올해 1월에 이제 강릉 가신 거니까 사실 얼마 안 되셨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출퇴근하는 기분이 아직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죠. 서울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자가용을 몰고 가야 되고 또 이 서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기 때문에 해 뜨는 것도 볼 수가 없고 한데 강릉에서는 정말 항상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가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저희 병원에는 잘 돼 있거든요. 그 아침 출근 시간 그 짧은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고요. 병원의 병실에 가면 한쪽으로는 동해바다가 널따랗게 펼쳐져 있고 또 한쪽에는 백두대간이 웅장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서 이 병실을 바다가 보이는 쪽은 오션 뷰, 그다음에 백두대간이 보이는 쪽은 마운틴 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 병원 병실들이 딱 바다가 보이는 5층 위로 있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건물이 9층 건물인데요. 5층부터가 병실입니다. 5층부터는 모든 병실에서 바다가 다 보입니다. 처음에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병원이라는 것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공간들을 환자를 위해서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원장실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행정부서들은 전부 1층 내지는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제일 좋은 공간을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이렇게 뵈니까 네. 참 이 모범생 그다음에 바른 생활이 생각나실 정도로 맞아요. 느껴져요. 확 느껴지죠. 예.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의료계에 있어서의 정평도 어떤 성실함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네네. 여태까지 삶의 여정이 상당히 궁금하고 특히 유년 시절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들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학교 가면 뭐 반장 도맡아서 하고 부모님들이 잔소리할 게 별로 없으셨죠. 그렇지만 뭐 또래들하고 저희가 놀이문화도 굉장히 잘 즐겨서 그때그때 계절별 놀이문화도 다 즐길 줄 알고 또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영화계에 계셨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보는 일도 많았고 커서는 또 친구들하고 영화관을 주로 다녀서 제 시대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다 섭렵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사실은 부모님들 따라서 영화계에 종사하는 스태프분들하고도 뭐 같이 어울리기도 했고요. 작고하신 진짜 대배우들을 어려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화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보통 저희가 모시는 명의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할아버님이 의사셨다, 아버님이 의사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영화계 부모님들이 종사하셨는데 어떻게 의사의 길을 또 택하게 되신 건가요? 어 제가 사실 이제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당시에는 매년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걸 썼어야 돼요. 거기에는 항상 장래 희망란이 꼭 있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갔으니 장래 희망을 뭘 적어내야 되는데 뭘 적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 동생이 어머니가 좀 조산을 하셔서 어려서 또 기관지가 약해서 병원 출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허구한 날 감기 조금 오면 뭐 한 달씩 고생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 들쳐업고 진짜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고 그러셨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생도 굉장히 안쓰러웠고 부모님들이 또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좋아할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동생 치료해 주는 이 선생님에 대한 어머니가 거의 이 뭐 신처럼 받들고 계셔서 '저거 괜찮겠다.' 해서 '의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이 위인전 같은 걸 많이 보는데 그걸 보다가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제가 접하게 됐었어요. 그 전기를 보면서 '아 진짜 의사가 위대한 일, 또 인간을 위해서 인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경외심 같은 게 있어서 한 번도 그 뒤로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전반적인 어떤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아픈 동생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아니면은 접하면서 많은 미인들, 특히 의료인들의 어떤 삶을 접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셨고 나름대로 이러한 의사로서의 어떤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 철학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요?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그 본과 4학년, 그러니까 졸업반이죠. 졸업반 때 이제 졸업 여행을 갔었습니다. 설악산을 거쳐서 이제 부산에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제가 부산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못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마침 부산을 이제 졸업 여행 때 가서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았죠. 그리고 밤늦게 이제 숙소로 귀가하다가 택시 운전사분이 그 졸음 운전을 하시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기사분은 돌아가시고 저와 친구 뒷좌석에 탔던 친구는 크게 다쳐서 저는 뭐 안면골절 받았고 친구는 또 허리를 다치고 이래서 뭐 서울에도 부모님들 내려오시고 뭐 난리가 나서 비행기로 공수돼서 모교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 동안 수술받고 입원하고 재활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의 경험이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과대학생이라는 게 뭐 병아리 의사 흉내를 내고 다녔으니까 치료자 입장에서 환자를 바라보다가 내가 환자가 딱 돼서 누워 있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일단 의료진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오늘은 언제 오시나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한번 왔다 가시면 아이고 구세주가 왔다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뭐 통증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의사한테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간호사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간호사들은 3교대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있고 내가 뭐 아픈 것을 호소하면 와서 금방 해결해 주고 내 어떤 컴플레인을 다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료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태도라든지 아니면 환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는 그런 고지의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고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그냥 의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간호사들에 대한 그 경외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병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과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환자가 몰려와도 이게 원장님께서 그 몇 달씩 어떤 경우는 사실 우리 관절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2-3주를 안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어떤 그 안타까움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그 치료 원칙을 세우시기까지 무슨 그 결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내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암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며칠, 몇 개월 내에 생긴 질환이 아니거든요. 대개는 몇 년에 걸쳐서 생긴 질환인데 이게 진행암이 돼서 환자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마냥 이거를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적어도 진행암의 경우는 한 달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초기암 환자들이 한두 달 지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창 수술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뭐 15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너무 그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들어가서 응급수술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그 기다리고 있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2-3주 내에 받아줄 수가 없으면 제가 그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또 가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환자분의 상황이 1-2주라도 빨리 수술해 드려야 될 상황이고 기다리다가 이게 응급실로 들어와서 장천공이 생기거나 아주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병원에 나 말고도 제 동료, 후배들이 7명이 더 있다. 대장 수술 전문하는 교수가. 그분들한테 제가 알아보고 일정이 빨리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다 하면 대개 90%의 환자 보호자는 동의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화할 수 없는 환자들, 급한 환자들을 제 동료들한테 전부 다 분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해결을 하고 그도 안 될 때는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고 그 지역에 제가 아는 저하고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선생님한테 가라고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환자들이 가서 잘 그 치료를 받고 그렇게 생활해 왔죠. 지금은 이제 이 지역 거점 병원의 수장이 되셔서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신데 그 취임사에서 수년 내에 전국 탑 10에
상급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간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어떻게 그 경영 실적이라든가 그걸 자랑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사실 저희 기관이 한 26년 된 그 의료기관인데요. 그 영동 지역에선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그 의료 전달 체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병원이라는 거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증 환자가 다 몰리는 병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고 의료의 질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환자가 들어오면 안전하게 잘 완치돼서 나가는 게 최우선 목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환자가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환자 안전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상시로 모든 중환자들을 24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신속 대응팀 같은 걸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안 좋은 환자들을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중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신생아부터 성인, 응급 환자까지의 중환자실이 전문의들이 다 상주해 있고요. 요즘 뭐 필수 의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 기관에는 외과에도 소아를 전문으로 수술할 수 있는 소아외과와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실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증 질환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그 전공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장 항문 외과 대표 질환이 대장암이라고 하던데 이 수술 과정에서 직장이랑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술 이후 환자 삶에 굉장한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잖아요. 네. 그런 판가름은 언제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제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직장암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직장암 환자의 한 5%에서 10%는 할 수 없이 항문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양의 위치가 항문 관략근에 가깝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항문관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항문을 살리고서는 이 근치 수술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불가피하게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가 기능적으로 재활을 잘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수술 전부터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서양에서는 장루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20, 30대 젊은 여자가 여름철에 비키니를 입고 장루를 딱 내놓고 수영장 다니거든요. 그만큼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죠. 그건 일반인 인식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그 높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인식 전환도 저희 의료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참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캠페인이나 아니면 교육,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 대장암과 함께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장 질환으로서 그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제가 사실은 그 1998년도에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200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내과 약물 치료하는 환자들 가끔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이 되는 환자들이 가끔 있었지만 실제로 예를 들자면 크론병 진단 받으면 가능하면 칼을 대지 말라는 게 저희 선배님들의 충고였었어요. 왜냐하면 수술 결과가 너무나 안 좋고 자꾸 재발하고 하니까 보람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술 가능한 기피한 질환이구나 생각하고 미국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 갔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제일 환자가 많은 데고 수술도 제일 많이 하는 데였습니다. 거기서 수술한 임상 증례들을 보고 환자들이 너무 좋아지는 걸 보고 아, 이건 수술을 적게 해야 되는 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귀국한 다음부터 환자들 하나 둘 수술하면서 결과들이 좋아지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환자의 한 40%를 제가 수술을 했었고요. 이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게 나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하느냐. 이게 지방에서 생긴 환자들이 굳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말고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한테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회를 통해서 이거를 간접 경험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제가 그 염증성 장질환 연구회를 8년간 제가 회장을 했는데, 그 회장을 하면서 그 이 심포지움을 매년 2번씩 해서 희귀증례들을 모아서 디스커션을 하고 간접 경험을 알려주고 해서 이제 지역에서도 수술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에서도 수술 제법 하고요. 서울로 그래도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수술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크론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크론성 치료에 대해서 그 일반 수술적 치료법 이외에 뭐 줄기세포 치료를 연관된 그러한 신기술을 시도하시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다음에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크론병 환자들, 특히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들의 특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치루가 생깁니다. 치루라는 것은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농양, 고름이 잡히고 이게 터져 나오면서 항문 안쪽하고 연결이 길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일반 치루하고는 다르게 이게 어린 나이에 다발성으로 생기고 또 자꾸 재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하다 안 되면 나중에 장루를 차고 병이 못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기존의 치료 환자처럼 수술해가지고는 관략근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배액관 거치 정도밖에 못 해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요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활성화되어 있죠. 네. 국내 바이오 벤처에서 이 줄기세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임상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스페인에서 그 이 발간한 논문들 보고 그 이 벤처 회사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런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그 논문을 봤더니 이건 별거 아니고 줄기세포 추출해서 그거 주사하는 건데, 그렇다면 관략근 손상도 안 시키고 환자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이거 치료 성적이 이 사람들 발표한 게 별로 몇 케이스 되지도 않고 못 믿었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국내 주요 기관의 교수를 모아서 저희가 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80%가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스페인 그룹에서 처음 했는데 그 사람들 한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임상을 거듭하면서 식약청에서 보험도 받아내고 해서 환자들이 뭐 한 10% 비용 부담만 하면 뭐 적당한 가격으로 시술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진짜로 환자들한테는 좋은 하나의 옵션이 된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큰 보람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치료 영역입니다.
네, 그 환자가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 이러한 그 인간적인 교감하에 인술을 베푸는 것을 환자분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한 사항이고 또 치료성도 좋고 그런데 그 예전에 그 계셨던 병원에서 그 이런 그 칭찬 코너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다 그러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환자분들의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의과대학 때 환자 입장이 돼 봤기 때문에 또 제가 잊을만 하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작은 그 뭐 외상으로 인대 손상이 돼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가끔씩 입원을 며칠씩 했었어요. 잊을만 하면 이제 환자가 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대할 때 조금 남다르게 뭐 스킨십을 좀 하든지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제가 회진을 2번씩 돕니다. 보통 1번 정도 도는데요. 환자 상태가 특히 외과 환자는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꼭 전체 회진 다 돌고 오후에 다시 그 이 소회진 돌면서 환자 상태 보고받고 안 좋은 환자들은 가서 한 번 더 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뭐 그런 글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건 주로 젊은 환자들이거든요. 환우들 사이에서 이제 팬덤이 좀 생겨 가지고 그 환우에 들어가 보면 뭐 거기 뭐 이 크론병 수술의 아버지니 뭐 카리스마 짱이니 뭐 그런 뭐 별명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왜냐하면 저랑 너무 그 친구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7-8번씩 수술한 환자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 환자들은 자기 그 젊은 시절을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병원에서 투병하면서 고생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진한 전우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꼭 아버지처럼 회진 돌 때 꼭 애들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누구야, 잘 잤니? 뭐 이렇게 부르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팬덤 문화가 좀 요즘 우리나라 또 핫하니까 그런 데서 제가 칭찬 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딱 40대까지만 일하고 그다음에 좀 즐기겠다, 낭만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셨다면 지금 그 환자들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전에는 재학하시면서 뭐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시고 또 노르딕 크로스컨트리 선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국체전에서 메달까지 따셨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예. 네. 크게 대단한 건 아유, 아닙니다만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놀이도 했다고 얘기 드렸지만 그게 짬짬이 그냥 시험 끝나고 가고 그런 거였고 대학교 들어오면서 제가 그동안 그 못했던 제 이제 감성 이런 게 폭발을 한 거죠. 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메디컬 오케스트라는 워낙 유명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꼭 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이제 악기 오보라는 악기를 하면서 거기 연주회도 같이 하고 했고 스키부는 사실 제가 겨울 낭만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잘못 들어간 거죠. 거기는 완전히 스파르타의 운동부라서 전국체전을 나가셨으니까요. 제가 이제 달리기 같은 걸 좀 잘하니까 그것도 저는 이렇게 알파인 스키를 좀 타고 싶었는데 이거는 크로스 컨트리를 시켜 가지고 진짜 겨울방학 내내 6년 동안 2달씩 대관령에서 저희 훈련을 했고요. 메달 거는 이제 저희가 단체전 메달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아마추어로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 사람이고 같이 경쟁하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서부터 운동선수를 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려면 저희는 진짜 제일 먼저 시합장에 나가서 연습하고 제일 늦게 들어오고 거의 뭐 그런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좀 키웠습니다. 요즘에도 좀 하시나요? 제가 무릎 인대를 이게 아, 손상받고 난 다음부터 스키는 안 탑니다. 아마 그 외과 의사들은 참 그 나이프, 칼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참 손끝 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원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전반적인 정평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그 소문나 있으신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외과 의사의 어떤 그 덕목이라든가 어떻게 바라는 후학들의 어떤 외과 의사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과를 하겠다고 이제 전공의 지원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자네들이 생각하기에 외과 의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럼 어떤 친구들은 뭐 냉정한 판단력, 그다음에 뭐 이 신이 내린 손재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환자를 만지고 진찰하고 상태 파악을 하고 또 수술 하나라도 더 들어가서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배우려는 끝없는 그 성실한 공부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한 외과 의사를 만드는 거지. 그게 머리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손재주가 좋아서 진짜 이 외과의 뭐 명의가 되고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제일 잘 이해하고 환자를 위해서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인 것 같고 외과 의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지난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암 예방의 날에서 그 대한민국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암 센터들이 요즘 굉장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암 센터를 만들려고 해외 그 유수 암 센터의 벤치마킹을 저희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못하는 것 중에 뭐를 배울 게 있을까 그러고 살펴봤더니 그 다학제 진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학제 진료가 말이 생소한데 요즘 굉장히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의료 질평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모델을 만든 게 저희 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암병원장을 할 때였었는데요.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전문의가 5명, 6명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병원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 이 의사들을 따로 시간을 내서 환자 한 2-3명 있는데 와서 1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진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진료 형태를 우리가 몇 년간 하다 보니 의사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환자는 물론이니와 환자가 보호자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를 치료해 주는 전문의들이 6-7명이 주르르 앉아 그 대가들이 다 앉아서 한마디씩 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종양내과 의사한테 배우고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한테 배우고 반대로 그 의사들은 외과 의사한테 배우고 서로 배움이 일어나면서 팀워크가 공고해지고 진짜로 이게 환자를 위해서 좋은 치료라는 걸 서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학회에서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는데도 그렇게 저희식으로 대면 진료를 하면서 다학제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수가도 저희 기관에 와서 다 보고 수가도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평가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됐는데 아마 그런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도 향후 몇 년 뒤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공으로 제가 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포장 이상의 상을 제 생각엔 의료의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다학제 진료를 정착하신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이상을 받아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놔주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미니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유창식 원장께서 준비하신 미니 강연의 주제가 크론병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크론병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수술 시기 결정, 그리고 수술 방법과 전략적인 특성, 그 진단의 어려운 점들, 그리고 동반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론병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질환임을 알아야 되고요. 크론병이 진단받았을 때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치료는 내과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수술하던 이 수술 가지고 크론병이 완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데 수술 이후에 또 재발도 잘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많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수술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술 왜 하느냐? 환자가 내과적인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함이고요. 또 누공이라든지 장협착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건강과 기능을 회복시켜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이 염증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 많은 약을 쓰게 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요. 이게 수술의 큰 이점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를 수술할 때 언제 수술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암만 하더라도 잘 낫지 않을 때 우리가 수술할 수가 있죠. 또한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자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환자에서 암이 의심이 될 때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언제 하느냐를 놓고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입장이 다릅니다. 내과 의사들은 어떻게든 약물 치료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될 경우 최후의 순간에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요. 외과 의사는 환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지 합병증도 적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수술 좀 빨리 하자는 것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입장도 다릅니다.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크론병으로 수술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답니다. 당신이 받은 수술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늦게 수술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빨리 수술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90% 넘는 환자들이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수술하고 나서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왜 좀 더 빨리 수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 합니다. 이 크론병 환자를 수술할 때 몇 가지 전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수술을 최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그 장만 손을 봐야지 문제가 있는 모든 장을 다 손을 보면 장을 너무 많이 절제를 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 길이, 특히 소장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6번, 7번씩 수술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장 길이가 짧아져서 나중에 영양 유지가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장은 특히 길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병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모든 장을 면밀히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관찰하고 해서 심한 부분을 손을 다 보고 나와야지 불충분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할 때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장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크론병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장루를 갖게 될 확률이 30%를 넘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듯이 항상 수술할 때 장 상태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장루 수술을 꼭 생각하고 환자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크론병이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 반대쪽에 또 다른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있죠. 이 두 가지 병은 이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사뭇 그 임상상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질환이 완전히 다른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양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자의 한 5 내지 10%는 그 중간 회색지대가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을 겸비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진단이 크론병이 궤양성 대장염과는 사뭇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염증이 오래되는 경우 그 염증 조직에서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암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처럼
폴립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암하고는 그 병리 기전이 아예 다른 거죠. 이게 그 저희 기관에서 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 이 장기 추적을 하다 보면 한 20년 지나면 한 4%가 암이 생길 수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한 20년 지나면 9%에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을 오래 앓는 사람들은 이렇게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크론병 외과의가 꼭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혼자 힘으로 이 크론병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여러 명의 전문의가 환자 한 명을 놓고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자기 전문 과목을 진료를 해야 되고요. 또한 환자가 수술과 약물 치료 어떤 것으로도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환자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진료에 임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평생도록 많이 받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지극한 연민이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 크론병도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서양에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최고의 의사로 꼽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내 어머니를,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실은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암으로 두 분 다 작고를 하셨습니다. 다 저희 동료들이 치료를 했죠. 제가 부모를 맡길 수 있는 그 의사라 하면 환자에게 진심 있는 의사들을 생각합니다. 환자의 진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치료 방법 선정에 있어서 환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치료가 과연 진짜 환자를 위한 치료인지, 이 수술 방법이 환자를 위한 건지, 내 부모라면 이렇게 할 건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도 시시각각으로 바뀌거든요. 새로운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의사는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환자한테 좋은 치료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40살까지가 아니라 평생을 공부를 해야지 환자한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의사들한테 명이라는 타이틀도 붙여줄 수 있고 또 내 가족을 갖다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자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의사.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영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그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이라는 우리나라 제목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 호응을 얻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이태리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 토토하고 그 늙은 상영 기사였던 그 알베르토의 그 우정과 뭐 영화에 대한 이 진심 뭐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음악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엔니오 모리콘의 진짜 영화 음악의 고장의 음악이고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저희가 영화인의 가족이었긴 하지만 저도 평생 영화에 대한 어떤 이 낭만적인 감성 또 내 어떤 삶에 대한 큰 위안 이런 걸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고 또 내 평생에 나의 인간으로서 또 의사로서 사회인으로서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준 큰 부분을 영화가 또 담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원장님이랑 어울리는 곡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요 며칠간 사실 좀 행복했습니다. 제 사실 의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지만 젊은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도 해요. 제가 살아온 것들, 또 제가 좋아했던 것들, 또 뭐 계절도 이런 계절에 참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지역
거점병원 원장으로서 또 이 뭔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영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모든 이 도라든지 자치구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요. 꼭 서울로만 가야 될 게 아니라 지역 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의료가 제대로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들이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과 모든 의료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거점 병원의 활성화, 그다음에 인프라의 구축, 그다음에 인력 확충, 우리가 앞으로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가장 그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 참 짧았지만 예. 그 이 말씀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여정의 어떤 반추를 하시면서 하시는 순간순간이 다 그 드라마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 이 잔잔한 감동의 연속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가장 그 이 뇌리에 남는 게 환자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오래오래 제가 의사로서 간직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걸 다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쭉 펼쳐나 보니까 정말 감동스러운 자서전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건강하셔서 이러한 그 대장암이라든가 염증성 장질환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취지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을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이야기도 그랬지만 지역 거점병원 병원장으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셔서 내 주변에 좋은 병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소화기내과의 정훈용 교수님 모시고 관련 질환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